여기 7자리 중 하나를 비우고 그 자리에 한국을 앉히겠습니다. G7 정상회의장에서 미국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빼겠다는 자리는 다름 아닌 캐나다였습니다. 종합 국력 7위 한국, 12위권 밖 캐나다. 그 한마디에 회의장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나토 30개국이 한국 무기 앞에 줄을 섰고 한국을 비웃던 독일과 캐나다는 뒤로는 한국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발칵 뒤집힌 나라,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들은 왜 한국에 긴급 제안을 던졌는가? 그런데 정작 한국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여기 7자리 중 하나를 비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대한민국을 앉히겠습니다. 미국 백악관 안보 부보좌관 데이비드 라이언의 입에서 그 한마디가 흘러나온 순간 회의장의 공기가 통째로 얼어붙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의 불빛이 흔들림 없이 내려앉은 그 넓은 홀에 7나라의 정상과 보좌진 수십 명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누군가 손에서 놓친 만년필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또르르 굴렀고 그 작은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7나라가 모이는 G7. 그 테이블에서 한 회원국을 빼고 대한민국을 넣자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것도 술자리의 가벼운 농담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입에서 정상회의 둘째 날 본회의장에서 정식으로 나온 말이었어요. 제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캐나다 대표 토마 르클레르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라이언이 한 자리를 비우겠다고 했을 때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를 뜻하는지 이 방에 있는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종합 국력 순위에서 한국은 세계 7위, 캐나다는 12위권 바가. 숫자는 한치의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르클레르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으려다 그대로 멈췄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제 눈에 다 보였어요. 그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회의장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던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입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한 나라의 자존심이 수십 명의 시선 앞에서 무너지는 장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그 방 안에서 사흘 동안 직접 겪은 일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사이토 마사히코입니다. 일본 외무성 심의관이고 이번 G7의 일본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외무성에서만 28년을 보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한 가지 믿음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선진국들의 테이블에 앉을 자격이 있는 나라는 오직 일본뿐이라는 믿음이었죠. 그건 제 개인의 오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세대 일본 외교관이라면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새기고 있던 신념이었어요. 우리는 일찍이 아시아를 벗어나 서구의 일원이 되었고 일본만이 아시아를 대표해 강대국의 클럽에 입장한 유일한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의 한 장면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외무성에 갓 들어간 신참 시절, 처음으로 서울에 출장을 갔던 날이었어요. 그때 한국은 막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던 나라였습니다. 거리는 어수선했고 사람들은 무언가에 쫓기듯 바쁘게 움직였죠. 저는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일본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열차를 달리게 한 나라인데 저 나라는 아직 한참 멀었구나. 그 한 번의 인상이 제 머릿속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늘 한 단계 아래에 붙박아 두었던 겁니다. 물론 세월이 흐르며 풍경은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휴대폰을 쓰는 사람을 길에서 보는 일이 많아졌고 한국 드라마가 세계에서 인기라는 기사도 자주 읽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한때의 유행쯤으로 여겼습니다. 문화는 가벼운 것이고 진짜 국력은 다른 데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군사력, 외교력, 그리고 강대국들의 인정. 그 무게 있는 자리에 한국이 끼어들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이 사흘 동안 산산조각 나기 시작한 겁니다. 라이언의 발언이 떨어지자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장국인 프랑스 측 인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독일 대표단 쪽에서는 누군가 거칠게 의자를 끌어당기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우리 대표단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제 상관인 구로다 공사가 입을 꾹 다문 채 정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관자놀이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더군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 지금 속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걸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 진행을 맡은 프랑스 측 인사가 서둘러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 휴회를 갖겠다는 안내였어요. 정상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서기 시작했고 보좌진들은 휴대폰을 손에 든 채 복도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다들 본국에 이 상황을 다급하게 보고하려는 거였죠. 여기저기서 낮고 빠른 목소리들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어요. 무언가 거대한 판이 움직이고 있다는 직감. 그런데 그 방향이 제가 평생 믿어온 것과 정반대라는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복도로 나서자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회의장은 호숫가에 오래된 리조트에 마련돼 있었는데 통유리창 너머로 잿빛 호수와 그 위로 솟은 산이 보였어요. 더없이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발밑이 흔들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흔들림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저는 그날 저녁 만찬에서 어렴풋이 그 정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휴회 직후 우리 일본 대표단은 회의장 한쪽의 별실에 모였습니다. 구로다 공사가 문을 닫자마자 거칠게 입을 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미국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저건 외교가 아니라 한낱 쇼입니다. 어떻게 한국 따위를 우리와 같은 줄에 세운단 말입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공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한국이 경제 규모가 좀 커진 건 사실이지만 G7은 단순히 숫자만으로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가 있고 격이 있는 자리입니다. 한국 같은 신흥국이 하루아침에 끼어들 곳이 아니죠. 그래, 사이토. 자네가 정확히 봤어. 구로다가 만족스럽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한국은 아직 멀었어. 무기를 좀 판다고 우쭐대는 모양이던데 그건 싸구려 물량으로 가격을 후려쳐서 파는 것뿐이야. 진짜 명품 무기는 독일과 프랑스가 만드는 거고 진짜 첨단 기술은 미국이 쥐고 있어. 한국은 그저 남들이 설계해놓은 물건을 헐값에 찍어내는 하청 공장일 뿐이라고. 그런 나라가 우리 일본의 자리를 넘본다니 가당키나 한 소린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작은 통쾌함마저 느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는 일본이라는 사실을 서로 확인한 셈이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 통쾌함이 며칠 뒤 얼마나 부끄러운 기억이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의장국 프랑스가 마련한 만찬이 열렸습니다. 호수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연회장에 길고 하얀 테이블이 차려졌고 천장의 샹들리에가 황금빛으로 빛났어요. 각국 대표단이 삼삼오오 모여 와인 잔을 기울였고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와 낮은 웃음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겉으로는 더없이 우아한 사교의 자리였지만 사람들의 눈빛 속에는 낮에 떨어진 그 폭탄 발언의 여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들고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돌다가 캐나다 대표 르클레르가 독일 대표단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끼게 됐습니다. 르클레르는 낮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듯 목소리에 다시 힘이 돌아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힘은 묘하게 비뚤어진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한국이 우리 자리를 넘본다니 정말 가소로운 일 아닙니까? 르클레르가 와인을 한 모금 넘기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입니다. 잿더미 위에서 외국의 원조로 겨우 연명하던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우리와 같은 테이블에 앉겠다는 겁니까? 미국이 무슨 꿍꿍이로 저런 말을 꺼냈는지는 몰라도 한국 따위가 G7에 들어온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옆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거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 대표단의 클라우스 베버였어요. 저는 그를 그날 처음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50대 후반의 남자였는데 값비싼 양복을 한 치에 흐트러짐도 없이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늘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내려다보는 차갑고 거만한 미소였습니다. 르클레르 대표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베버가 와인잔을 손 안에서 빙글빙글 돌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매끄러웠어요. 한국이 요즘 무기를 좀 판다고 어깨에 힘을 주는 모양이던데 그게 다 누구 덕분인지 모르는 것 같더군요. 유럽의 방위시장은 우리 독일과 프랑스가 설계한 판입니다. 우리가 SAF이라는 금융체계를 만들었어요.
유럽 나라들이 무기를 살 때 그 돈을 어디서 어떻게 빌릴지 그 길목 전부를 우리가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가 잠시 말을 끊고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자기 말에 도취된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한국 기업이 유럽 어딘가에 발을 들이려 하면 그 앞에는 늘 우리가 미리 깔아놓은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 라인메탈이 손을 쓰고 우리 금융이 길을 막죠. 한국은 자기들이 실력으로 시장을 뚫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잠깐 열어둔 문틈으로 비집고 들어온 것뿐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언제든 그 문을 닫을 수 있어요. 베버가 옅게 웃으며 와인을 한 모금 넘겼습니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조금 낮춰 자랑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몇 해 전에도 그랬습니다. 어느 작은 유럽 나라가 한국 무기에 솔깃해한 적이 있었죠. 가격이 싸고 물건이 빨리 온다나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나라 국방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한국제를 들이면 부품이 끊겼을 때 누가 책임지겠느냐? 우리 금융을 쓰면 조건이 이만큼 좋다. 차근차근 설명해줬죠. 결국 그 계약은 우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한국은 코앞까지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그가 그 기억을 떠올리며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남의 노력을 짓밟은 일을 마치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그 태도에 솔직히 저조차 속이 불편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제가 직접 손을 좀 봐드릴 생각입니다. 한국이 대체 어디까지 기어오를 수 있는지 똑똑히 가르쳐줘야죠. 분수를 모르는 나라에는 누군가 분수를 알려줘야 하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베버의 오만함은 듣기 거북할 정도였지만 그가 하는 말의 결론 자체는 제가 평소 믿어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한국은 강대국들이 깔아놓은 판 위에서 잠시 재주를 부리는 신흥국. 그게 제 머릿속의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버의 거만함에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속으로는 그의 결론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르클레르가 통쾌하다는 듯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역시 베버 씨가 확실하시네요. 자, 한국이라는 거품이 보기 좋게 꺼지는데 건배합시다. 세 사람이 잔을 부딪히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즐거운 대화 중에 끼어들어 죄송합니다. 한국 대표단에서 인사를 드리려고요.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한동양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남자였어요. 한국 외교부 다자외교 조정관 윤재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순간 르클레르와 베버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자기들이 방금까지 비웃던 나라의 대표가 바로 등 뒤에 서 있었다는 사실에 당황한 거였죠. 두 사람은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고 르클레르의 귀끝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윤재현의 표정에는 분노도 비굴함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 말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평온했어요. 아니, 그 모든 말을 다 들었음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평온함이었습니다. 좋은 와인이군요. 윤재현이 잔을 들어 가볍게 향을 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화도 떨림도 없었어요. 여러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 오히려 반갑습니다. 관심은 언제나 이해의 시작이니까요. 사흘 동안 좋은 대화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비아냥도 항변도 변명도 없었어요. 그저 단단한 자존감만이 그 자리에 조용히 남았습니다. 저는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한국 대표단 쪽으로 돌아가자 그곳의 사람들이 그를 맞으며 낮게 웃었습니다. 패배한 자들의 웃음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이미 손에 쥔 사람들의 여유로운 웃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한구석에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이 스쳤습니다. 모욕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는 저 여유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약한 나라의 외교관이라면 절대 가질 수 없는 종류의 여유였거든요. 저는 손에 든 와인 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붉은 와인의 표면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던 겁니다. 왜인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도쿄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운 시간이었어요. 창밖의 호수는 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방 안에는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는 또각또각 소리만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의 발언은 일시적인 외교적 제스처일 뿐이며 한국의 G7 편입은 현실성이 없다. 우리 일본은 동요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자신 있게 써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도쿄 본부의 번호가 떴어요. 이 시간에 본국에서 전화가 온다는 건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이토 심의관, 지금 상황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건 외무성 차관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침착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목소리에 좀처럼 듣기 힘든 다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네, 차관님. 미국 측 발언은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입니다. 그 보고서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할 거야. 차관의 말에 저는 자판을 두드리던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방금 워싱턴 쪽에서 비공식 신호가 들어왔어. 미국의 그 발언은 즉흥적인 게 아니야. 백악관이 오래전부터 안에서 검토해온 구상이라는 정황이 잡혔어. 종합국력으로 따지면 한국은 이미 세계 7위권이고 캐나다는 한참 아래라는 거지. 미국은 진심으로 한국을 그 테이블에 앉히는 걸 고려하고 있어.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손에 들린 휴대폰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차관님, G7은 만장일치 아닙니까? 우리가 끝까지 반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야. 차관이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국이 벌써 한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흘렸어. 게다가 우리 총리께서도 지금 분위기에서 미국과 정면으로 각을 세우는 걸 원하지 않으셔. 솔직히 말하면 이 흐름에서 일본 혼자 끝까지 반대하기는 쉽지 않아. 자칫하면 우리만 시대를 못 읽는 나라로 비칠 수 있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를 대표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는 게 느껴졌어요. 차관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를 누르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이토,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는 지난 10수년 동안 한국을 얕봤다가 여러 번 뒤통수를 맞았어. 몇 해 전 우리가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틀어막았을 때를 기억하나? 그때 우리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곧 무너질 거라고 봤지. 모두가 그렇게 봤어.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나? 불과 몇 년 만에 그 소재를 자기들 손으로 만들어냈어. 오히려 그 시장을 잃은 건 우리 일본 기업들이었지. 나는 이번에도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게 아닌지 그게 두려워. 전화가 끊긴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손에 든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차관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게 아닌지. 저는 노트북 화면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확신에 차서 써 내려가던 보고서가 갑자기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위태롭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작성하던 문서를 통째로 지웠어요. 텅 빈 화면 위에서 커서만 깜빡였습니다. 그 깜빡임이 꼭 제 흔들리는 마음 같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 각국 실무진이 모여 의제를 미리 조율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저는 한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됩니다. 회의장 한쪽 구석에서 독일의 베버가 몇몇 작은 나라의 실무진을 모아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그쪽으로 조용히 다가갔어요. 가까이 가자 베버의 낮은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만약 부품 공급이 끊기면 그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쟁 중에 무기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우리 유럽산 무기를 쓰셔야 합니다. SAF의 금융을 통하면 조건도 훨씬 유리합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해왔으니 직접 보시죠. 베버가 태블릿을 꺼내 몇 장의 도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성능이 유럽산에 비해 한참 떨어진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화면을 흘끗 보다가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숫자들이 어딘가 이상했거든요. 비교의 기준이 교묘하게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약점만 잔뜩 부풀려 놓고 강점은 슬그머니 빼버린 자료였어요. 저는 외교관 생활 28년 동안 수없이 많은 협상 자료를 봐왔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건 객관적인 분석이 아니라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춘 자료였어요. 베버는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비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능숙하고 태연하게.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만약 한국 무기가 정말로 형편없다면 베버가 저렇게까지 공을 들여 깎아내릴 필요가 있을까? 정말 보잘것없는 상대라면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도태될 텐데 말이죠. 그가 저토록 필사적으로 한국을 막으려 든다는 사실 자체가
어쩌면 한국이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뜻은 아닐까.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저는 흠칫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제가 방금 무슨 생각을 한 거지? 한국이 위협적이라니.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싸구려 하청 공장쯤으로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베버 무리에게서 슬그머니 물러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잿빛 호수 위로 아침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어요.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며 저는 어제 만찬에서 본 윤재현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베버가 보여준 진실을 비튼 그 도표를 떠올렸습니다. 한쪽은 면전에서 모욕을 당하고도 끝내 흔들리지 않았고 다른 한쪽은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해 숫자까지 조작했습니다. 그 두 장면이 제 머릿속에서 자꾸만 겹쳐졌어요. 어느 쪽이 정말 강한 자의 모습인지 저는 점점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제가 평생 믿어온 세계의 그림이 어쩌면 처음부터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첫 신호를 보았습니다. 아주 작고 희미한 신호였지만 한번 보고 나니 도무지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작은 신호는 곧이어 시작된 본회의에서 거대한 균열이 되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흘이 끝날 무렵 제가 평생 단 한 번도 입에 담은 적 없는 말을 스스로 하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본회의가 다시 열린 건 그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의제는 회원국 간 안보방위 협력. 어제의 그 폭탄 발언 때문인지 회의장에 들어서는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일본 대표단 자리에 앉아 정면의 거대한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건 미국의 데이비드 라이언이었습니다. 그는 어제처럼 단도직입적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유럽의 안보 지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정확히 봐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가정의 기대 정책을 짤 수 없습니다. 스크린에 지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유럽 전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도 위로 무기 거래를 뜻하는 화살표들이 한 점을 향해 빨갛게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 점은 유럽이 아니었어요. 동아시아의 작은 반도,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현재 나토 회원국 다수가 방위 물자 조달처로 한국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30개국에 가까운 나라의 실무진이 한국 방산 기업과 접촉했어요. 동아시아의 한 나라를 두고 유럽의 안보 회의가 열리는 셈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 구로다 공사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저 역시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기를 좀 판다는 건 알았지만 30개국이라니 과장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라이언이 다음 자료를 띄우는 순간 회의장 한쪽에서 의자를 박차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클라우스 베버였어요. 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잠깐, 그 자료는 사실관계가 틀렸습니다. 베버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유럽의 안보는 유럽 안에서 책임지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는 SAF이라는 금융체계를 만들어 회원국들이 유럽산 무기를 합리적인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어요. 한국제 무기에 대한 일부 관심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라이언이 베버를 잠시 바라보더니 옅게 웃었습니다. 베버 씨, 그 SAF 말입니다. 핀란드가 그걸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순간 베버의 얼굴이 멈칫했습니다. 라이언이 화면을 넘겼어요. 핀란드는 SAF 금융을 쓸 수 있었습니다. 같은 유럽 회원국이니까요. 유럽의 돈을 빌려 유럽의 무기를 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었죠. 그런데 핀란드는 그 길을 마다하고 자기 돈을 들여 한국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베버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입술이 잘게 떨리는 게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뭐지? 핀란드가 어떤 나라입니까? 러시아와 긴 국경을 맞댄 안보에 관한 한한치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유럽의 금융 지원을 마다하고 굳이 비싼 값을 치르면서까지 한국을 택했다는 겁니다. 싸구려라서 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비싼 길을 골랐어요. 그렇다면 이유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 그게 대체 무엇일까? 저는 어제 만찬에서 구로다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무기는 싸구려 물량일 뿐이라던 그 말이 갑자기 공허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라이언이 마무리하듯 말했습니다. 핀란드 같은 나라가 목숨을 거는 선택에서 한국을 골랐습니다. 이건 가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자리에 앉은 채로 손바닥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단단했던 제 확신에 가느다란 금이 하나 그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금은 그날 오후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오후 세션에서 한국 측의 윤재현이 처음으로 길게 발언했습니다. 그는 어제 만찬에서처럼 차분했어요. 목소리를 높이지도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란드입니다. 스크린에 두 장의 계약서 사진이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몇 해 전 폴란드는 우리 한국과 첫 무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FA-50 경전투기를 포함한 대규모 계약이었죠. 그리고 얼마 뒤 폴란드는 2차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윤재현이 잠시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2차 계약은 1차와 거의 같은 수량이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제시한 금액은 1차의 2배에 가까웠습니다. 회의장에서 누군가 의아하다는 듯 웅성거렸습니다. 같은 물건을 2배 값에 사겠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윤재현이 그 의문에 답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왜 폴란드는 더 많은 돈을 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 사이에 한국 무기의 가치가 실전에서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약속한 물량을,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품질로. 한국은 그것을 지켰습니다. 폴란드는 그 신뢰를 돈으로 되갚은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신뢰를 돈으로 갚는다. 그건 약자가 강자에게 매달릴 때 쓰는 표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게 신뢰를 주었고 폴란드가 그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기꺼이 2배를 냈다는 것. 이 관계에서 누가 위에 있는지는 굳이 따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됩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던 길이었어요. 저는 화장실을 찾다가 인적이 드문 복도로 잘못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모퉁이 너머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들려온 목소리의 주인은 캐나다의 르클레르였습니다. 어제 만찬에서 한국을 그렇게 비웃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목소리는 비웃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조 정관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캐나다는 한국과의 잠수함 사업에 정말로 진심입니다. 규모는 충분히 맞춰드리겠습니다. 60조 원 규모도 가능합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모퉁이 너머를 살짝 엿보니 르클레르가 윤재현 앞에서 거의 사정하다시피 하고 있었어요. 어제의 그 거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기술 이전도 최대한 받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핵심 기술까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의 현대차 공장을 우리 쪽에 지어주실 수 없겠습니까? 일자리가 절실합니다. 20만 명 규모면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윤재현은 여전히 차분하게 그러나 분명한 선을 그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다만 핵심 기술은 우리에게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협력은 환영하지만 그 부분은 다시 논의가 필요합니다. 르클레르가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건은 얼마든지 맞추겠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제 만찬에서 르클레르는 한국을 폐허해서 겨우 일어난 나라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한국 앞에서 60조 원짜리 사업을 들고 매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기술을 달라고, 공장을 지어달라고, 일자리를 달라고요. 겉으로는 비웃으면서 뒤로는 매달린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 회의장에 있는 강대국들 중 상당수가 르클레르와 똑같은 두 얼굴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한국을 입으로는 낮춰 부르면서 속으로는 절박하게 손을 내밀고 있는, 그렇다면 진짜로 분수를 모르는 건 한국이 아니라 우리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장의 공기는 한층 더 팽팽했습니다. 그날의 첫 화제는 뜻밖에도 인터넷에서 시작됐어요. 전날 밤 한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한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차세대 자주포 K9 MAC의 시험 영상이었어요. 트럭에 자주포를 얹어 기동성을 끌어올린 차륜형 자주포였습니다. 그 영상이 공개되자 세계의 군사 전문 매체들이 들썩였습니다. 회의 시작 전 미국 측 실무진 하나가 태블릿으로 그 기사를 돌려보고 있었어요. 저도 곁눈질로 화면을 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군사 전문 매체가 쓴 분석 기사였는데 제목부터 강렬했습니다. 그 매체는 K9MAC의 장전 속도가 독일의 자랑인 자주포 CC-2000을 능가한다고 평가했어요. 발사 속도는 분당 8발 이상. 자동화 포병의 기준점으로 꼽히는 스웨덴 아처 시스템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CC-2000이 어떤 무기입니까? 독일이 자국 방산의 자존심으로 여기는 명품 자주포입니다. 어제 구로다가 진짜 명품은 독일이 만든다고 했던 바로 그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그걸 능가한다는 평가가 그것도 독일의 동맹인 유럽 매체에서 나온 겁니다. 이건 더 이상 싸구려 물량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독일이 프리미엄이라며 큰소리치던 그 품질의 영역에서조차 한국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어요. 그 순간 클라우스 베버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어제보다 더 격앙돼 있었어요. 그건 검증되지 않은 선전일 뿐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 하나로 무기의 우열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객관적인 비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베버가 자기 태블릿을 연결하자 스크린에 도표 몇 장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자주포가 독일제에 비해 여러 항목에서 뒤떨어진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도표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제 제가 봤던 바로 그 자료였거든요. 베버가 작은 나라 실무진들을 모아놓고 보여주던 한쪽으로 교묘하게 기울어진 그 조작된 자료. 저는 외교관 28년 경력으로 그게 거짓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챈 사람은 저뿐이 아니었어요. 미국 측의 라이언이 자료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베버 씨, 이 비교표의 기준을 한 가지 묻고 싶군요. 한국 자주포의 발사 속도를 측정한 조건과 독일 자주포의 조건이 다른데요. 왜 한국 쪽만 가장 불리한 조건을 적용했습니까?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베버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표준적인 측정 방식을 따른 겁니다. 표준이라고요. 그렇다면 같은 표준을 독일 자주포에도 적용해 보시죠. 제 쪽 전문가들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라이언이 화면을 넘기자 같은 조건으로 다시 정리한 표가 떠올랐습니다.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한국 자주포가 여러 핵심 지표에서 독일제를 앞서고 있었습니다.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베버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한순간 말문이 막혔다가 곧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숫자는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 편을 드는 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비겁한 변명이었습니다. 자기 자료가 조작이라는 게 드러나자 이번엔 상대의 의도를 의심하며 물타기를 시도한 거예요. 회의장 곳곳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베버의 권위가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묘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속으로 베버의 결론에 동의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가 깎아내리던 한국을 저 역시 똑같이 낮춰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깎아내림의 근거가 조작된 거짓이었다면 그 거짓에 고개를 끄덕이던 저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깎아내려야 할 만큼 두려운 상대였다는 것. 그리고 그 두려움을 베버도 저도 오만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왔을 뿐이라는 것을요. 회의는 점점 핵심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모두가 애써 외면하던 질문이 마침내 테이블 위로 올라왔어요. 미국은 정말로 한국을 이 자리에 앉히려는 것인가? 라이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농담의 기색이 조금도 없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은 즉흥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행정부 안에서 오래 검토해온 내용입니다. 스크린에 한 장의 표가 떠올랐습니다. 종합 국력 순위였어요. 군사력, 경제력, 첨단 산업, 기술력을 종합한 지표였습니다. 그 표의 맨 위쪽 7번째 줄에 대한민국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계 7위. 그리고 캐나다는 그 표의 12위권 바깥으로 한참 밀려나 있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종합 국력으로 볼 때 한국은 이미 이 테이블에 앉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영국 측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미국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영국은 한국의 합류를 지지합니다. 변화한 세계의 질서를 이제는 인정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미국에 이어 영국까지 두 나라가 공개적으로 한국을 밀고 나선 겁니다. 이건 더 이상 흘러가는 말이 아니었어요. 진짜였습니다. 제 옆에 구로다 공사가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은 아직 멀었다며 큰 소리치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G7은 오랜 역사와 가치를 공유한 나라들의 모임입니다. 단순히 국력 순위로 회원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라이언이 구로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공사님, 그 역사와 가치라는 기준 말입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누구의 도움도 없이 민주주의와 경제를 동시에 이뤄낸 나라입니다. 강대국의 압박 앞에서도 자기 원칙을 굽히지 않았죠. 그런 나라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그 가치를 공유한다는 말입니까? 구로다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는 천천히 무너지듯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옆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평생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믿음. 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는 오직 일본뿐이라던 그 믿음이 바로 그 자리에서 산산이 부서진 겁니다. 그날 밤 도쿄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차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무거웠어요. 사이토, 상황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해. 미국과 영국이 저렇게 나오는 이상 우리가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 본부에서는 비상이야. 차관님, 정말로 한국이 우리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겁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차관이 낮게 대답했어요. 사이토,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한국을 우리 아래에 두고 싶어 했는지도 몰라. 그게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도 말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어두운 창밖의 호수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평생 딛고 서 있던 땅이 통째로 꺼져버린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회의 마지막 날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미래 산업과 기술 안보였어요. 발언에 나선 건 다시 윤재현이었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작은 반도체 칩 하나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AI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의 심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산을 담당하는 GPU, 다른 하나는 그 연산을 받아내는 메모리입니다. 윤재현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좌중을 향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GPU의 성능은 차고 넘치기 시작했다고요. 진짜로 모자란 건 오직 메모리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메모리를 누가 만들고 있을까요? 대답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였어요. 윤재현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전망 자료였어요. 그 자료는 한국의 삼성전자가 머지않아 미국의 어떤 기업들보다 높은 순이익을 올리며 세계 1위에 오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금액은 수백조 원에 이르렀어요. 앞으로 10년, 세계의 AI가 돌아가려면 한국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공급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방산만이 아니었어요.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그 산업의 목줄까지 한국이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일본 정치권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요즘 우리 정치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어요. 방산으로 한국 정도는 금방 따라잡아 버리자는 말이었습니다. 평화헌법을 손보고 무기를 팔 수 있는 나라로 빠르게 바꾸면 된다고요. 그런데 이 회의장에서 사흘을 보내고 나니 그 말이 얼마나 허망한 망상인지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업에서조차 우리 일본은 한국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건 일본 안에서도 이미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방산은 조선업보다 훨씬 더 따라잡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휴전 국가라는 절박함 속에서 국가 전체가 방산의 기반을 다져왔어요. 공급망과 인프라를 물가가 훨씬 쌌던 시절에 미리 완성해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와서 평화헌법을 고치고 부랴부랴 따라간다고 한들 그 수십 년의 격차를 어떻게 메우겠습니까? 출발선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그제야 저는 우리가 한국을 따라잡겠다고 큰 소리치는 일이 마치 이미 저만치 앞서간 사람의 뒤꿈치만 바라보며 손가락질하는 것과 같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 곁에서 구로다 공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방산을 키우면 저 정도는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 아직 늦지 않았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의 저였다면 분명히 맞장구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말이 차마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제 입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따라잡지 못한다. 어쩌면 한국은 이미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까지 가버렸는지도 모른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평생 일본의 우월함을 믿어온 외교관의 입에서 그런 생각이 흘러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번 떠오른 그 생각은 아무리 밀어내려 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의 큰 창으로 마지막 날의 햇살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제가 평생 쌓아온 세계가 마지막으로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오늘이 끝나기 전에 저는 제 입으로 그 말을 인정하게 되리라는 것을요. 제가 평생 단 한 번도 입에 담은 적 없는 바로 그 말을 말입니다. 회의 마지막 날 오후 분위기는 폭풍 전야처럼 팽팽했습니다. 한국의 G7 합류 문제가 정식 안건으로 테이블에 올랐고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무언가가 결판난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 결판의 첫 장면은 뜻밖에도 클라우스 베버의 몰락이었습니다. 미국의 라이언이 마이크를 잡더니 서류 한 묶음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 일부 회원국 실무진에게 한국 방산에 관한 자료가 돌았습니다. 그 자료의 출처와 내용을 우리 쪽에서 확인해 봤어요. 베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라이언이 화면에 그 자료들을 띄웠어요. 같은 한국 무기를 두고 자료마다 수치가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더군요. 전부 한국에 가장 불리한 조건만 골라 적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모두 한 사람의 손을 거쳤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베버에게 쏠렸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그건 정상적인 시장 경쟁의 일환입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건 어느 나라나 하는 일이에요. 보호와 조작은 다릅니다. 베버 씨. 라이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당신은 SAF의 금융을 미끼로 몇몇 나라의 한국과 거래하지 말라고 압박했더군요. 무기를 빌려준다며 다른 선택지를 막은 겁니다. 이건 협력이 아니라 강요입니다. 순간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그동안 베버에게 시달려온 작은 나라 대표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한 북유럽 국가의 대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한국제를 들이면 유럽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들었어요. 또 다른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비슷한 증언이 터져 나왔어요. 베버가 쌓아 올린 권위가 그 자리에서 거짓의 탑처럼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베버는 끝까지 추했습니다. 그는 사과 한마디 없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어요. 이건 미국과 한국이 짜고 나를 음해하는 겁니다. 다들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의장국 프랑스 측 인사가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베버 씨, 그만하시죠. 오늘 우리가 논의할 건 당신의 변명이 아닙니다. 베버는 부들부들 떨다가 결국 서류를 챙겨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가 문을 거칠게 닫는 소리가 텅 빈 복도에 길게 울렸어요. 그 누구도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의 마지막은 그렇게 초라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그와 같은 편에서 한국을 비웃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가 무너지는 모습은 곧 제가 믿어온 세계가 무너지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베버가 떠난 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미국의 라이언이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세계를 강대국과 약소국으로 나눠 생각해왔습니다. 큰 나라가 명령하면 작은 나라가 따르는 질서였죠. 하지만 그 이분법은 이제 끝났습니다. 라이언이 좌중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세계가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무기가 필요할 때도, 반도체가 필요할 때도 우리는 한국을 찾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가 돌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국가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르클레르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을 폐허해서 일어난 나라라며 비웃었던, 그러나
뒤로는 60조 원짜리 사업을 들고 한국에 매달렸던 그 사람을요. 입으로는 낮추면서 속으로는 손을 내미는 그제야 분명해졌습니다. 분수를 모르는 건 한국이 아니었어요. 한국을 우리 아래에 두고 싶어 했던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한국이 이 제안에 기뻐할 거라 예상했는데 정작 한국의 윤재현은 담담했어요. 그는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G7 합류의 신중한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명예만 있는 게 아니라 무거운 책임과 부담도 함께 따른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앉느냐보다 그 자리가 우리 국익에 맞느냐를 먼저 봅니다. 회의장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이 모여 한 나라에게 들어와 달라고 손을 내미는데 그 나라는 오히려 한 발 물러서서 신중하게 저울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묘한 통쾌함과 함께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일본이라면 어땠을까? 강대국들의 클럽에 끼워준다고 하면 우리는 두 손 들고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 여유와 자존감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저는 그날 밤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날 저녁 회의 일정이 모두 끝난 뒤였습니다. 저는 호숫가 테라스에 홀로 서서 어두워지는 물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사흘 사이에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뒤집혔으니까요. 그때 누군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윤재은이었어요. 그가 따뜻한 차 두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잔을 제게 건네며 그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많이 놀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차를 받아 들었습니다. 손끝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잘못 봐왔던 것 같습니다. 대체 이 모든 힘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무기도, 반도체도, 이 여유도요. 윤재현은 한참 동안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먼지 날리는 허벌판 위에 작업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젊은 시절,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무기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 시절 한국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무너진 데다 휴전선 너머의 위협 때문에 없는 살림에 무기를 만들어야 했죠. 세계는 우리를 불쌍하게 봤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빵 살 돈으로 무기를 만든다고 비극이라고들 했어요. 재정을 갉아먹는 어리석은 짓이라고요. 저는 그 사진 속 젊은이의 웃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윤재현이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 세대는 그 비웃음을 다 들으면서도 묵묵히 기반을 쌓았습니다. 공장을 짓고 기술을 익히고 사람을 키웠어요. 그분들은 그게 언젠가 보답으로 돌아올 거라는 보장도 없이 그저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평생을 바쳤습니다. 정작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떠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제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테라스에 잔잔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위협이 커지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가난하던 시절에 미리 닦아둔 기반이 수십 배, 수백 배의 보답으로 돌아온 겁니다. 물가가 쌌던 그 시절에 모든 걸 갖춰뒀기 때문에 지금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죠. 다른 나라들이 이제 와서 따라오려 해도 이미 수십 년의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올랐어요. 비웃음을 견디며 묵묵히 미래를 쌓아 올린 사람들. 그들의 땀과 인내가 지금 강대국들조차 매달리는 그 힘의 정체였던 겁니다. 한국의 여유는 거저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묵묵히 버텨낸 사람들이 후손에게 물려준 자존심이었어요. 저는 문득 제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서울 거리를 내려다보며 저 나라는 아직 멀었다고 코웃음 치던 오만했던 제 모습을요. 저는 그저 일본이 앞서 있다는 사실에 취해 한국이 어떤 마음으로 그 가난을 견디고 있었는지는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정말로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평생 단 한 번도 입에 담은 적 없는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 일본을 넘어섰군요. 그것도 아주 오래전의 말입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28년 동안 저를 가두고 있던 오만이라는 감옥에서 비로소 풀려난 기분이었어요. 윤재현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긴 자의 우쭐함도 진 자를 향한 비웃음도 없는 웃음이었어요. 그 담담함이 더없이 깊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호수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강함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남을 깎아내리고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버처럼 거짓으로 상대를 막아서는 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강함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가장 어두운 시절을 묵묵히 견뎌내고 끝내 자기 손으로 일어서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선 자는 굳이 큰 소리 치지 않아도 모두가 그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법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유럽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이라는 이웃을 향한 오랜 편견은 그 호숫가의 사흘 동안 완전히 사라졌어요. 언젠가 다시 서울에 갈 일이 있다면 이번엔 그 거리를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폐허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그 사진 속 젊은이의 마음을 떠올리면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외교관 사이토가 G7 현장에서 직접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은 가장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을 묵묵히 견뎌낸 끝에 이제는 세계 최강대국들이 먼저 손을 내미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진짜 강함은 큰 소리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시간을 끝까지 버텨낸 마음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자부심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